예로부터 서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 존재 뱀파이어. 이 나무 상자가 인간의 피를 흡혈하는 그 무시무시한 뱀파이어를 물리쳐준다는 일명 뱀파이어 퇴치 키트입니다. 이게 난 스토리만 있지 이걸 만들었을 줄 몰랐다. 아니 저는 이거를 그 전문 엑소시스트가 쓰시던 장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키트로 제작해서 일반에게 판매했다는 거잖아요. 키트라고 하니까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네. 그냥 구급 상자 아니야? 구급 상자. 집집마다 있는. 자, 상자 안에는요, 십자가와 성경책, 성수 등 종교적인 물건들과 권총 한 쌍, 망치 같은 무기는 물론이고요. 나무 말뚝과 거울, 황동 촛대, 황동가루가 든 플라스크 등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를 퇴치할 수 있다고 알려진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어떤 뱀파이어를 만나도 이 키트 하나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뭐 어쨌든 여기저기에 뱀파이어가 무서워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건 요거 누가 만들어서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의 역사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최근이네요. 그럼요. 이 키트를 주문하고 소유했던 원주인은 영국 최상류층 귀족사회 일원 윌리엄 멜컴 헤일리 경.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819년에 영국의 작가이자 의사였던 존 폴리도리의 소설 더 뱀파이어가 출판됐다는 점에 착안해서요. 당시 뱀파이어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헤일리 경 또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콜렉트의 세계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별 의미 없는 물건일 수 있지만 뱀파이어를 믿는 사람들이나 뭐 일부 후구나 독특한 한정판 마니아들에게는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가 거액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매력적인 물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뱀파이어 퇴치 키트가 경매에서 16,900파운드, 한화로 약 2,700만 원이라는 거액에 낙찰됐던 것이죠. 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오늘 주제 정말 딱이네요. 진짜. 그렇죠. 2019년 미국 닉 드러먼드와 패트릭 바커 커플은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약 2억 원짜리의 고택을 매입해 낡은 집을 직접 개조하던 중 돈벼락 캠을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은 두 사람.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불법적인 것이었는데요. 그 이제 마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하. 아니면 검은 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누가 훔쳐가지고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작물. 작물. 오. 근데 오늘 사실은 저희가 돈벼락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건 도둑이거든요. 지금 말한 아이템이 한때는 불법이긴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발견한 돈벼락템 공개합니다. 마약인가 봐. 풀렸으면 대마초 아니야? So we are pulling off part of our 뭘 꽁꽁 그냥 벽 안에 넣어놨네. 이게 뭐야? Prohibition era. 뭘까요? 잘 보세요. 약간 지금 한석빛인데? 그냥 봐도 어마어마하죠. 저 벽에다 넣는 게. 병이네. 술병. 집 외벽에 은밀히 숨겨놨던 불법의 온상, 바로 위스키인데요. 30년대. 발견 당시 마치 술 저장고처럼 지푸라기에 쌓인 위스키 병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요. 며칠 뒤 마룻장 밑에서도 발견된 위스키. 그렇게 온 집안에서 총 78병의 위스키가 발견됐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압니다. 요즘 위스키 가격 미쳤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 3배 올랐어요. 떡상이죠. 근데 그런 위스키가 78병. 근데 이 시대도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 위스키들은 제조 시기가 1920년대로 추정됩니다. 당시 미국은 금주법의 시대, 음주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금지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제조된 이 위스키들은 밀주, 와. 금주법 시대에 불법 제조한 건데요. 하지만 이제 금주법이 없으니 이 100년 된 위스키 밀주를 팔아도 미국에서는 합법, 문제 없는 거죠. 근데 가격이 그러면 시가로 얼마예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78병이면 요즘에 그래도 제일 비싼 게 위스키가 한 병에 150에서 200 가거든요. 1,000만. 1,000만 원 사겠다고?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7억 8천, 한 8억 정도 봅니다. 보고하면 더 나아. 1,000만 원에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다고요? 네. 진짜? 앞서 2018년 드러먼드가 발견한 밀주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동일 브랜드의 위스키, 즉 밀주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경매 낙찰가는 925파운드, 한화 약 135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주세요.
어? 이 가격을 아는데 나한테 그 돈을 요구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78병이나 발견됐으면은 상태가 양호한 것들만 팔아도 엄청 이득이었겠네. 우연히 이사한 집에서 횡재, 돈벼락을 맞은 드러먼드는요. 온전하게 보존된 밀주들을 한 병당 약 110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2021년 7월 스리랑카 라트나푸라에 거주하는 가마개는 자신이 발견한 돌 하나를 감정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돌의 가치는 1억 달러. 한화로 무려 1,155억 원에 저 돌이?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뭔데? 1차원적인 질문. 그냥 봤을 때 산에 많이 있는 그 색깔 아니야? 그냥 화강암? 그렇게 보이는데? 운석이다. 그래. 운석, 외계에서 온 물건. 외계. 그야말로 돈벼락을 안겨준 이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가마개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우물 공사를 하던 중 어허. 아유, 뭐지 이게? 이리 좀 와보세요. 우물 파는데 이게 나왔어요. 우연히 이 돌을 발견했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은 돌임을 직감한 가마개는 당국에 신고한 뒤 보석감정협회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밝혀진 이 돌의 정체는 보석. 무게만 510kg, 250만 캐럿의 세계 최대 스타 사파이어 원석. 저게 사파이어라고? 유례 없는 엄청난 크기의 이 스타 사파이어는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대 크기 사파이어로 공식 등재됐고요. 호호. 그 가치는 무려 1,155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저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또 돌 같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봤을까? 밤에 빛났나? 사실 가마개는 3대째 보석 거래업을 하는 보석 상인으로요. 비록 집 뒷마당에서 우연히 발견한 돌이지만 준 전문가의 직감으로 범상치 않은 돌임을 알아본 겁니다. 자,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 있네, 있어. 셀 수 없이 많은 스타 사파이어가 촘촘히 박혀 있죠. 이 원석을 두고 한 전문가는 이것은 아마 4억 년 전 형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요, 이렇게 큰 원석은 처음 봐요. 이 스타 사파이어 원석은 우연히 발견됐다는 뜻의 세렌디피티 사파이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필 또 보석상 집에 이게 묻혀 있었고 그 사람이 우물을 팠고 파는데 거기서 나왔고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알아봤고. 운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돈벼락템을 알아보는 안목. 덕분에 가마개는 한순간에 세계 최대 크기의 스타 사파이어 원석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2021년 전 세계 최고의 흥행작 중 하나인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초로 전 세계에서 흥행 수익 10억 달러,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와 만화, 게임할 것 없이 분야를 넘나들며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그런데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이것 하나로 무려 40억 원의 돈벼락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40억이면 뭘까? 스파이더맨의 초판 만화책이나 오. 뭐 그때쯤 나왔던 초판 영화의 무슨 포스터나. 근접합니다. 아, 그래요? 만화책이 맞긴 맞습니다만 만화책 한 권도 아닌 단 한 페이지가 40억 원가량에 팔렸습니다. 단 한 장이? 한 장.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에? 40억이에요. 저게요? 네. 이 페이지가 왜요? 왜? 1984년 발간된 한정판 시크릿 월즈 제8호 25페이지. 바로 이 장면이 스파이더맨의 대서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수트를 입고 이웃들을 구하죠. 근데 이 페이지, 이 장면에서는요, 검은색 외계 생명체 신비오트가 스파이더맨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최초의 블랙수트 스파이더맨이 탄생. 팬들 사이에서는 이 블랙수트 탄생 장면이 스파이더맨 역사에서 아주 역사적인 순간으로 꼽힙니다. 언제나 친절한 이웃이었던 우리의 스파이더맨이 블랙수트 이후 흑화.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훗날 안티 히어로이자 인기 캐릭터인 베놈의 탄생과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경매 시작. 단 10여 분 만에 336만 달러. 무려 한화 약 40억 원에 낙찰됩니다. 우리 그래도 40억 원에 한 페이지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 페이지로 기록됐습니다. 야, 그렇다고 만화책의 한 페이지가 그렇다고요? 이게 컬렉터의 세계구나. 그렇죠. 진짜. 저거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서랍 속에 있었던 사람, 뭐 집에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던 사람, 이거는 완전 돈벼락이네.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보물섬, 막 IQ 점프 이런 거 다 갖다 버렸는데 그 잘 갖고 있으면은 뭐 둘리의 탄생 이런 것도. 오늘 집에 잠들어 있는 만화책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역사와 뜻밖의 대박을 찾아낼지 모릅니다. 2020년 영국 잉글랜드 스타워 브리지. 피터 심프슨이란 남성이 사망한 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집과 차고 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한 노 부부에게 상속됐습니다. 이에 심프슨의 집을 정리하던 노 부부는 가구 등을 경매에 붙이기로 결심. 경매인 크리스 에스턴이 심프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이것들은 여기는 보물 창고나 다름없어요. 심프슨의 차고를 살피던 경매인 에스턴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아니 차고인데 올드카. 쿠바에서 많이 보이는 거. 그게 나왔네. 경매인 에스턴이 깜짝 놀란 이유, 차고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서 아주 귀중한 것들을 발견했던 건데요. 여기 잘못하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릴 뻔했죠. 먼지 쌓인 쓰레기 봉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던 것들의 정체는 소트. 수백 개에 달하는 인기 영화 스타워즈의 장난감들. 와. 알고 보니 차고의 주인이었던 심프슨이 스타워즈 장난감을 수십 년간 수집했을 정도로 스타워즈의 찐팬 중에 찐팬이었던 겁니다. 와. 아니 난 스타워즈 팬도 아닌데 갖고 싶은데. 사실 노 부부는 이 장난감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요. 먼지 쌓인 차고에 쌓여있던 장난감들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매인 에스턴이 스타워즈 장난감들의 찐 가치를 알아봐준 덕분에 경매에 붙여서 돈벼락을 제대로 맞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고가에 팔렸다는 이 자와 피규어,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3천만 원. 아니지. 얼마? 저 미개봉이죠? 응. 그리고 스타워즈죠? 1억 봅니다. 난 3천. 나 그 이상 쓸 수 없어요. 전 세계에 단 8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희귀품 중의 희귀품으로 22,000파운드, 하마 약 3,5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뭐야? 전 세계 8개인데 1억도 안 해? 아 조그맣잖아. 그러면 잠깐만. 요거 하나가 지금 얼마였다고요? 3천 얼마? 3천으로 보면 아까 수백 개 있었다고 그랬잖아. 아이고야. 10억 나오네. 10억. 그 자화보다 인기 많은 애들도 많았잖아. 매덕 벌었다. 기본 10억이다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장난감들 또한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액에 거래됐고요. 총 41만 파운드. 한화로 무려 6억 5,200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저걸 버릴 뻔했다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잖아. 서랍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에 있었다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저게 비싸다면 놀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뭐라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이언맨 같은 걸 모아보세요. 모아보자 한번. 우리도 뭔가 모아보자. 거짓말 삼지기도 모으고 있어 나는. 이 장난감들이 거액에 팔릴 수 있었던 건 대부분 미개봉 상태. 만약 이걸 호기심에 뜯어서 봤다? 그럼 그 가치는 하락했을 겁니다. 하락하지. 복권 당첨 부럽지 않은 오래된 장난감의 가치. 여러분 집 어딘가에도 먼지만 쌓인 채 보관하고 있던 오래된 장난감이 있지 않은가요? 이제 그 가치를 되돌아볼 때입니다. 2009년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주에서 열린 한 전시회를 방문한 남성 해리. 그런데 말입니다. 해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것. 이거 분명 처가댁에 있던 건데 혹시 그새 버려진 건 아니겠지? 빨리 가봐야겠다. 전시회에서 이것을 본 해리는 그 즉시 처가댁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뭘 바뀌려고 해? 요게 이제 같은 게 있었다는 거잖아, 처가. 그렇죠. 쪽에. 그렇지. 해리가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그곳은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에 마련돼 있던 작은 선반 위에서 그가 챙긴 건 바로 책 한 권이었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건가? 책이 오, 동의보감이요. 뭐 귀한 책인가 봐요. 그 책은
바로 진화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그것도 초판본이었습니다.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된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1250권을 출간했는데 첫날에 전량 매진. 판매된 책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대부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후 발행된 책들은 모두 여러 번의 첨삭을 거쳐 개정됐기 때문에 초판본의 가치는 더욱 높습니다. 초판본이 갑이죠. 그래서 영국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해 아주 소수의 장소에서만 어렵게 볼 수 있는 그 귀하디 귀한 종의 기원 초판본이 다름 아닌 처가댁의 화장실에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볼일 보면서 종의 기원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볼일 볼 때는 또 좀 라이트한 책을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심각한 책을 말이죠. 알고 보니 약 40년 전 아내의 가족이 한 상점에서 단 몇 실링의 그 책을 구매했다는데요. 아, 그 헌책방에서? 네. 몇 실링? 네. 그렇게 가족은 그 귀한 책을 화장실에 아무렇게나 뒀던 거죠. 아,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건 화장실이 가서 목욕도 하고 물 쓰잖아요. 이게 우울해가지고 이게 보관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글쭈글해졌을까 봐. 해리 처가댁 화장실에 있던 종의 기원 초판본은요, 화장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 치고 녹색 표지와 금색으로 장식된 이음매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을 정도로 상태도 양호했는데요. 진짜? 뒤늦게 책의 진짜 가치를 알고 깜짝 놀란 가족은 종의 기원 초판본을 경매에 붙였고요. 마침 종의 기원 발간 150주년의 경매가 진행. 이에 해당 책을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와, 결과는 무려 10만 3,250파운드, 한화 약 1억 6,3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낙찰. 책을 판매한 가족은 때 아닌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저걸 만약에 그냥 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 변비 걸렸을 거예요. 변비 생기지. 열 엄청 받지. 2014년 6월 미국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숀과 니키 맥커보이 부부. 쇼핑 도중 한 중고마켓을 찾았는데요. 부부의 눈에 들어온 헌옷. 부부는 이 중고 스웨터를 단돈 58센트, 한화 약 6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600원을 돈 주고 아니, 판다고? 600원 주고 산 거 자체가 대박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TV를 시청하던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시 부부가 시청하던 TV 다큐멘터리에서 부부가 산 스웨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주인공은 바로 고 빈스 롬바르디 감독.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사실 그는 미국 미식 축구계 레전설. 레전설이죠. 승률 10%도 안 되던 미식 축구팀을 NFL 우승 5회 최강팀으로 이끈 미국 미식 축구계의 영웅입니다. 지금 우승컵 이름이 롬바르디 컵입니다. 그렇지. 저분- 빈스 롬바르디 저희 트로피예요. 이름을 따서. 네. 그렇게 대단한 롬바르디 감독이 생전에 입고 있던 스웨터가 부부가 중고마켓에서 산 스웨터와 똑같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디자인만 같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맞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롬바르디 감독이 출연한 방송을 본 부부가 그 중고 스웨터를 다시 잘 살펴보니 택에 검은색 잉크로 떡하니 적혀있는 글씨 롬바르디. 부부는 설마 하는 마음에 한 경매 사이트에 스웨터를 보내 진품 확인을 한 결과 이 스웨터가 생전 롬바르디 감독이 웨스트포인트 코치 시절 입은 진품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경매 결과 58센트 단돈 600원에 구매한 이 스웨터는 43,020달러, 한화 약 5,600만 원의 낙찰. 이윤을 얻었습니다. 야, 저걸 600원에 팔았다고? 판 사람은 진짜 땅을 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뭐 선수가 아니라 무명 선수도 아니고 지금 뭐 미식축구의 상징과도 같은 그 사람이 입었던 거. 우리 동료 가야 돼. 가야 돼. 동료 뒤져봐야 돼. 동료 가야 돼 진짜. MBC 청룡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자, 자, 이번에 특별히 두 기자님께 돈벼락 맞을 수 있는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돈 3,000원만 투자를 하시면 3만 배 수익, 그러니까 9천만 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전형적인 사기꾼이네. 저는 합니다. 아유, 속 터져. 아유. 저는 오 기자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수익률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 2020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보팔. 농부였던 라칸 야다브는 살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소에게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나야 했는데요. 평생 농부로 살아온 그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보상금으로 소 2마리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200루피, 한화 약 3,000원에 정부로부터 땅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곳에서 9천만 원의 돈을 번 겁니다. 왜? 야답의 돈벼락템은 다름 아닌 흙 속에서 뭔가 반짝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땅 속에서 발견한 무려 14.98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1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럼 정부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거야. 땅을 산 게 아니라며. 자,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해당 지역은 다이아몬드 산지로 유명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광산 부지를 임대하고 빌려간 땅에서 누군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경매에 붙인 뒤 세금과 로열티를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야다부도 정부로부터 그 광산 부지를 임대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터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일을 해볼까 했던 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수용이 된 게 저 사람이 대박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해당 다이아몬드는 약 606만 루피, 한화 약 9천만 원에 팔려 야다브는 약 3만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우는 발견한 사람과 토지 소유자가 반반입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거를 나타나서 주장하지 않으면 1년을 기다려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 모두가 발견한 사람의 몫이 됩니다. 364일째 나타나면 진짜 짜증나겠다. 근데 이제 절대로 남의 땅 또 함부로 파시지는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3만 배의 기적을 이룬 남자. 어쩌면 여러분의 위기도 돈벼락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기자님께 묻겠습니다.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우 좋죠. 개인적으로 최고죠. 뭐 저도 꿈꾸는 삶입니다. 그죠? 네. 이번 특종은요, 2018년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수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한 CEO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매튜 로크. 청소년 아닌가요? 누가 봐도 그냥 소년인데. 아니 근데 왜 유명한 뭐 장난감 리뷰어 뭐 너튜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돈 잘 버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성공한 CEO 로크의 나이는 겨우 13살. 그의 남다른 취미가 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로크에게 가장 큰 장난감은요, 바로 청소기였습니다. 저는 청소기에 모터를 벗기고 펜을 청소하고 카본 브러쉬 스위치를 교체하고 인쇄 회로 기판을 우회해 진공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장난 청소기를 고치는 게 그의 취미. 진짜? 자신만의 기술로 당당히 땀 흘려서 돈을 벌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와. 저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와. 꽂혀야 하죠. 로크가 청소기와 인연을 맺은 건 2살. 처음 장난감 모양의 청소기를 선물 받은 뒤 진공 청소기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블록놀이를 하듯이 청소기 분해와 조립을 즐겼던 로크. 4살에는 청소기를 분해해서 작동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5살에는 수집한 청소기 부품을 조립한 다음에 새로운 청소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돼서는 청소기를 직접 수리해 판매하는 경지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저거야말로 덕업일치네요. 그죠? 취미가 그냥 일이 돼버렸네. 그렇죠? 돈도 벌고. 로크는 단돈 5파운드, 한화로 약 7,500원에 고장난 청소기를 구입해 수리한 뒤 약 50파운드, 한화로 약 75,000원에 재판매합니다. 무려 10배의 수익을 받죠. 지금까지 수리한 청소기만 약 500대, 그중에 재판매한 청소기는 약 300대로 13살의 어린 나이에 약 2,2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대단하다. 그거를 다 뭔가 일부러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벌었다는 거잖아요. 좋아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디 꽂혀 있으면 응원을 해줘야 되고. 응원해야 돼, 응원.
훗날 자신만의 청소기를 디자인하는 게 꿈이라는 로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소 기계의 에디슨, 제임스 다이슨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요거 하나로 한 달에 최고 2천만 원 수익을 올린 분도 있을 정도로 핫한 돈벼락 재테크입니다. 2천만 원? 아유, 말이 안 돼. 자, 먼저 요즘 뜨고 있는 이 재테크의 거래 현장을 살짝 엿보면요. 어머, 흰색 색깔이랑 무늬 영롱한 것 좀 봐. 저에 데려갈게요. 역시 고객님, 물건 좀 볼 줄 아시는군요. 알보몬 습도 관리만 조심해 주세요. 알보몬? 알바 앱? 야, 트렌드에 민감한 줄 알았는데 정 기자님 진짜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알보몬이라고만 하면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어허, 실망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돈벼락 템은 바로 요겁니다. 일명 식테크, 식물 하나로 돈을 버는 건데요. 정해진 값이 없고요. 잘만 키우면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잎사귀 단 한 장에 평균 40만 원대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천차만별. 1,000만 원이요? 저걸 사간다고? 식집사들 사이에선 잘 키운 식물 하나 12씩 안 부럽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와, 1,000만 원이 난다고? 자, 식물로 돈벼락 맞는 법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돈 되는 식물을 잘 사서 잘 키우고 잘 번식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식집사들의 사랑을 받는 식테크 식물은 무엇이냐? 자, 필기해 주십시오. 주로 실내에서 관리하는 관엽 식물들. 그 중에서 으뜸은 알보몬 몬스테라 알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희소성이 높아서 식집사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몬스테라 알보? 몬스테라. 자, 그리고 몬스테라도 200만 원을 호가한 옐로우 몬스테라, 또 1,000만 원을 호가한 민트 몬스테라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잎 모양이 독특하고 또 희귀한 무늬를 가질수록 가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안스리움, 필로덴드론, 알로카시아 등도 식테크용 식물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도전에 좀 추천드리기 좀 그런 거 이거 같아요. 진짜 근데 성실하게. 반대로 말하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걸 키우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겠군요. 그래서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자, 게다가 잎이 계속 또 나는 게 아니다 보니 괜히 함부로 비싼 식물 구매했다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는 다 날리겠죠. 그리고 화학약품 등으로 잎을 탈색해 파는 위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식테크도요, 마찬가지로 공부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잘 키운 식물도 돈이 되는 세상. 오늘부터 먼저 식물과 친해져 볼까요? 2022년 5월 캐나다.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이 한 경매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총 낙찰가는 추정가의 무려 10배가 넘는 약 27만 2천 달러. 하나로 3억 4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오, 아니 어떤 물건이길래 그러죠?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가? 그렇죠. 가격이 센데? 노부부 아이린과 토니를 돈벼락 행운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정체는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는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요즘에 지적재산권, 레시피. 아하. 엄청나게 잘 팔리는 브랜드 샌드위치의 레시피를 비법을 주는 거지. 아, 레시피. 떡볶이 양념 조합 주듯이 소프트웨어를. 그거를 이제 그렇죠. 지적재산권을 넘긴 거죠. 아닙니다. 부부는 약 50년 전인 197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당시 단골인 가난한 무명화가 존 키니어는 매일 부부의 식당을 방문, 2,500원짜리 저렴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송한데 오늘 돈이 없어서요. 혹시 제가 가진 그림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좋아요. 마침 가게에 걸 그림이 필요했어요. 어디 보자. 이 그림은 뭔가 특별해 보이네요. 부부가 고른 작품은 바로 캐나다의 대표 민속 화가 모드 루이스의 미공개작 검정 트럭이었습니다. 모드 루이스의 그림을 왜 존이 갖고 있었느냐? 당시 화가 존은 가난과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모드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어려운 형편에도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에 모드는 자신의 그림을 보내 보답. 그래서 존이 그녀의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이게 통해서 전해졌구나. 그리고 아이린과 토니 부부는 이 그림이 50년 뒤 캐나다를 대표하는 화가의 미공개작이 될 줄 모르고 샌드위치 값 대신 흔쾌히 받은 것이죠. 야, 또 이런 일이 있네. 결국에는 선행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2022년이 돼서야 자녀들이 부부의 노후를 위해 경매에 출품했던 것이죠. 모드 루이스의 미공개작이란 사실과 2,500원에서 시작된 부부의 호의가 만든 사연이 공개되자 모드 루이스 이전의 작품의 최고 경매가를 갱신했고요. 미술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호의가 돌고 돌아서 대박을 만든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죠. 2020년 12월 영국 브리스톨시의 한 주택가. 아, 누가 우리 집 벽에 낙서해놨어? 집값 떨어지게 이거. 에이씨. 벽에 떡하니 그려진 낙서엔 재채기하는 할머니 때문에 날아가는 틀니가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놨던 니콜라스 마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스키아님, 이 낙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단순 벽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얼마나 위트 넘치고 전 보자마자 웃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저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 작가를 수소문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됩니다. 허허. 예, 더 그려달라. 그런데 이 집 저에게 파시죠? 돈 얼마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에게 파세요. 시세보다 더 드리겠습니다. 여봐. 오히려 이 낙서 때문에 대박! 그렇지. 돈벼락을 맞기 직전이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마키네 집 벽에 낙서가 된 지 얼마 후 한 예술가가 SNS에 자기 작품이라며 이 벽화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 예술가의 놀라운 정체, 요즘은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사회풍자와 파격의 아이콘, 일명 얼굴 없는 예술가로 유명한 뱅크시. 와. 아니나 다를까. 뱅크시를 이제 알아보셨네요. 네, 뭐 알아보지 않습니다. 와. 작가는 작가끼리 통하는 게 있다고. 이게 더 얄미워. 예. 작가는 작가끼리 통한다고요? 예. 뱅크시 기절할 소리네요. 사실 벽에 그려진 건 누군가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뱅크시의 새로운 작품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이 주택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요. 서로 팔아달라며 아우성쳤죠. 덕분에 하나 4억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던 마킨의 집값은 무려 16배가 상승한 7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어디 그려 어떻게? 집에 벽 있죠? 아, 무스키야? 무슨 그럼. 아, 출동합니까? 자, 이 세상에 저명한 화가들이 처음에 개무시당했습니다. 오. 제가 지금 그 상황이고요. 네네. 그려드릴게. 오세요, 오세요. 아, 진짜로? 네. 스케줄 좀 체크해보고. 갑자기 또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또 짜증이 확 나요. 오세요. 하지만 과도한 관심이 마켄에게 족쇄가 되었는지 마켄은 수십억의 돈벼락도 거절. 단지 작품이 잘 보존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자료를 찾아 예정대로 이사를 떠났고요. 2021년 새 집주인은 벽화를 철거한 뒤 익명의 구매자에게 작품을 양도. 현재 뱅크시의 작품 아추는 NFT화되어 새로운 예술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야, 세상을 달리 보는 시각으로 많은 메시지를 줬던 뱅크시처럼 어쩌면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뜻밖의 대박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에 갔던 시골 할머니 집. 낡고 좁은 방이어도 따뜻한 밥상 앞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얘기하며 웃던 기분 좋은 추억이 서린 곳이겠죠. 그렇죠. 시골 할머니 집. 시골 할머니 집은 그 특유의 냄새도 있고. 예. 추억도 있고요. 예.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남성 카오 또한에게도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드엉럼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 어린 시절부터 또한을 따스하게 맞아주시던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빈집이 됐지만 또한은 차마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그 집을 처분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지. 또한은 시간이 날 때면 외할머니 집에 찾아가 마당을 쓸고 꽃과 나무를 가꾸고 장독대를 닦았고요. 그렇게 무려 10여 년간 마치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집을 깨끗하게 관리했는데요. 그런데 2006년 또한은 외할머니 집 덕분에 돈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방에서 뭐 나왔어? 아닙니다.
또한 외할머니 집 그 자체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와. 자, 알고 보니 외할머니 집은요, 두영남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 무려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집이었던 겁니다. 오. 또 한해 외할머니 집을 찾은 전문가들은요, 수백 년 된 집인데 보존 상태가 정말 좋네요. 역사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집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진만 봐도 집 상태 되게 괜찮은데요? 새로 리노베이션한 것 같아. 네. 집의 외관이며 비를 피하기 위해 벽이 약간 기울어지도록 설계된 형태가 고대 베트남 북부 지역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500년 이상 된 제단, 또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문 등 집안 곳곳이 문화재. 아오. 또 안에 외할머니 집의 가치가 무려 2,200억 동, 한화 10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건물값이다, 야. 우와. 베트남 시골이 100억이 넘는 집이 있다고? 진짜 시골집이. 이 정도면 할머니 거의 박물관에 사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저기 저 마당에 간장 항아리 하나만 해도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로 10억 동, 하나 4,900만 원에 달한다. 이게 또 관리를 또 해준 덕에 또하니 그렇지. 또 돈벼락을 또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돈벼락을 맞은 또한은 외할머니의 집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 외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잘 보존해 대대손손 물려주겠습니다. 당장 거금을 손에 넣기보다는 선조들이 물려준 집, 외할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대단한 결심이다. 이후 2008년 하노이시는 이 집을 1급 보호 건축물로 지정했는데요. 다행이네요. 낡은 외할머니 집에 깃든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던 남자. 덕분에 그 집의 진짜 가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진이 너 또 만화책 샀니? 아휴 지금 만화책 살 돈으로 문제집이나 사러 했잖아. 자, 여러분이 구박하는 아니면 구박받는 아이 혹은 내 동생이 언제나 그 만화책 덕분에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만화의 황금기였던 1930년대에서 1960년대 작품들이 수집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닮았다. 짠짠짠. 닮았어. 자,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처음 등장했던 만화책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슈퍼머니가 와르르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담시를 지키는 히어로. 이 배트맨이 처음 등장했던 만화책은 1939년판 디텍티브 B 코믹스 27호. 자, 지난 2010년에 이게 한화로 약 12억 3천만 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우, 가격이. 당시 뭐 거의 1불 정도의 가격이었던 거죠. 자, 스파이더맨이 최초로 등장했던 만화책. 1962년에 발간된 어메이티 판타지 15호 역시 2011년 경매를 통해 모두 약 1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트맨도 스파이더맨도 이 맨 앞에서는 몸값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맨 중에 맨. 바로 이 슈퍼맨이 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액비 코믹스 1호의 표지인데요. 얼마일까 저거? 자, 발간 연도는 1938년도고요. 이 만화책이 지난 2014년 약 32억 7천만 원에 판매되면서 미국에서 역대 만화책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억소리 나는 만화책들을 그저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발견해 인생이 확 뒤바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마이클 로런은요.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 댁의 지하실을 청소하다가 만화책 345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 액비 코믹스 1호가 아니 우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뻐. 아유 잘 있었어. 아유 얼마나 이뻐. 진짜. 자, 이후 마이클 로런은 액비 코믹스 1호를 포함해 발견된 만화책들 대부분을 경매에 내놓았는데요. 그가 이 경매를 통해 얻은 돈이 얼마였느냐? 약 40억 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아무리 뒤져도 그 맨들은 없다 하시는 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행운의 만화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귀쫑은 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86 세대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어깨동무와 소년 중앙입니다. 혹시 이거를 집이나 헌책방에서 발견하신다면 쓱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6, 70년대 당시 100원, 200원 정도에 판매됐던 어깨동무 소년중앙의 일반 호가가요. 현재는 건당 약 10만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 60년대에 출간된 만화 단행본들도 현재 아주 귀하신 몸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한국 고전 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기당 화백. 자,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1959년 발간된 만화책 만리종은요. 과거 경매 사이트에서 무려 200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정말 집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 이런 걸 알려줘야지. 자, 1980년대에 진행된 조사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로 선정되게 됐던 만화, 그 길창덕 화백의 꺼벙이죠. 꺼벙이가 있습니다. 자, 어수룩한 표정에 저렇게 머리에 상처도 있었고요. 네, 맞아. 예, 1979년도에 나온 꺼벙이와 꺼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십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실은 기억이 안 나네. 여동생. 역시 그 세대라. 나 지금 말하고 나가 아우 내가 괜히 말했지. 거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아니 근데 진짜 없어요. 다 불과 버렸어. 몇 년 전만 해도 보물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버리신 것 같아. 그 된장찌개 자국이 선명하게 박힌 보물섬. 보물섬이 두꺼워가지고 냄비 올리기가 좋아. 많이 썼어요 그 어. 용도로. 이 책은 좀 망가져도 괜찮을 것 같잖아. 아, 그러니까. 편하게 매달 나오는 거니까 또. 네, 올리는 거지. 그걸 다 버렸어. 2007년 4월 영국 뉴캐슬에 사는 남성 해럴드 카. 이름도 카네요. 그러게요. 네.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조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삼촌이 세상을 떠난 뒤 조카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삼촌의 집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캐캐 묵은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했던 창고 안에서 아주 낡은 자동차 한 대를 발견하죠. 와 너무 이쁘다. 이 차를 본 조카는 이 고물 뭐야 이거 타기도 뭐하고 아유 뭐 그냥 다 팔아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길로 중고차 매매업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일단 놀란 건 판매가였습니다. 이 고물차의 가격이 무려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2억 9천만 원! 저게? 뭔지 쌓인 저게? 42억 9천만 원! 아 그럴만하지. 아니 대체 무슨 차길래 이리도 억소리가 나냐면요. 1937년 이탈리아에서 단 17대만 생산한 이탈리아 클래식카 생산업체 무가타 시리즈의 타입 57S 아틀란트였고요. 1937년 당시에 영국 귀족이 처음으로 구매한 차 한 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6대의 차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샀는지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전혀 알려진 것이 없을 정도로 탑 시크릿 한 차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현재 이 아틀란트 차량은요. 지금은 가치가 더 올라서 850만 달러, 97억 3천만 원. 아유 거의 100억! 이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와 진짜 부럽지 않나요? 조카가 부럽네. 미국 플로리다 바다에 300여 년 전에 가라앉은 스페인 함대의 보물이 발견됐는데요. 이때 건진 보물만 100만 달러, 한화로 약 11억 4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오. 그리고 이런 잭팟을 터뜨린 사람이 한 명이 아닌 일가족인 것이 알려져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이 가족의 보물 탐험 역사는 무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족의 아버지인 릭 슈미트 씨는요, 젊은 시절에 300여 년 전 바다로 가라앉은 스페인 함대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실려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그는 이 보물 탐험에 평생을 바치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생계도 중요했던 터라 릭 슈미트 씨는 평일에는 생업인 해양 자원 재활용 사업을 하고 주말에는 바다로 나와서 보물을 찾기 시작하죠. 안타깝게도 온 가족이 다 매달려도 탐험에는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의지와 희망이 점점 사그라들 즈음 2002년 당시 14살이었던 아들 에릭이 은접시 하나를 건져 올린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이 접시가 무려 3세기 전 것으로요. 약 2만 5천 달러, 한 2,8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접시였던 거죠. 하지만 이들 가족에게 접시 가격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건 정말 바닷속에 보물이 있다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2대가 함께 보물 탐험을 하던 2013년 플로리다 포트 피어스 해변의 인근 바다에서 20m짜리 황금 목걸이와 금화 반지를 발견합니다. 20m요? 뭐야? 야, 뭐가 나온다.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오, 놀랐어. 네. 얼마나 좋았을까?
이 보물의 감정가가 30만 달러에 한화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보물이 당연히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탐험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요.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발견한 보물은 당시 스페인 국왕 필리페 5세를 위해서 극소량만 만든 금화 그리고 금줄 등으로요. 극수량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네. 그 가치만 무려 11억 4천만 원. 결국 이렇게 슈미트 가족은 약 50여 년, 반세기 동안 보물 탐험에 매진해온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한 경매 시장에 어둠의 기운을 물씬 풍기는 섬뜩한 포스터 한 장이 올라왔는데요. 프랑켄슈타인. 자, 당시 저 오래된 포스터의 경매 낙찰가가 얼마였냐면요.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86년 전에 제작된 영화인 만큼 영화 포스터 자체에 희소성이 있는 건 물론 배기 영화계 바이블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터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된 거죠. 네.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4억 원의 주인인 스티브 윌킨이 황금 포스터를 할 수 있는 이 프랑켄슈타인 포스터를 아주 우연히 손에 쥐게 됐다는 건데요. 참 부럽다. 자, 1970년대 당시 10대였던 스티브 윌킨은 뉴욕 롱아일랜드 한 극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영사실의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포스터를 발견해서 무심코 집으로 갖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주변 수집가에 의해 우연히 이 포스터의 가치를 깨닫게 돼 경매에 내놓았던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미국의 인기 TV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제작자였던 밥 앤더스틴 역시요. 13년 넘게 그의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82년도에 개봉된 영화 E.T.의 포스터 덕분에 약 4억 5천만 원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 영화 E.T.가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고 있죠. 기념비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 등의 포스터를 디자인했던 존 엘빈의 서명까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와우. 이 E.T. 포스터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된 거라고 합니다. 이야. 자, 저희 지난 방송 은밀하고 위대한 명작 스캔들 19편에서 날띠 낡은 동전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의 잭팟을 터뜨린 영국 남성의 사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게 나한테는 일어날 가능성 1도 없는 얘기라고 넘기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두 눈 부릅뜨고 지갑을 보셔야겠습니다. 우와. 자, 이 동전들은요. 대한제국 시절인 저 한 기자님이 활동하셨을 수도 있는 네,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길게 썼죠. 1906년, 1908년에 제조된 20원, 5원 금화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6년도에 수집용 화폐 전문 업체가 개최한 경매에서 각각 무려 1억 5천만 원, 1억 1,50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자, 이 동전 한 잎에 숨겨진 사연. 자, 일본은 1904년 조선 침략을 더 강화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를 임명했고요. 이 본격적인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며 일본과 대한제국과 화폐를 통일하기 위해서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는 근본위 화폐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발행 당시 수량이 약 2,500개 정도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1910년 강제 병합 때에는 대부분이 회수돼 녹여져 전쟁 비용으로 쓰이면서 실제 유통된 수량이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화폐 수집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동전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최소 약 1억 원부터 최고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대한제국 시절 금화보다 좀 더 가능성 있는 대박템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짜잔. 뭔다. 500원 아니야? 이게 연도가 중요해요. 500원짜리인데? 이 동전의 가치 얼마라고 보십니까? 물론 액면가는 500원입니다. 지금 이걸 밖에서 네. 쓰면 500원에 쓸 수밖에 없어요. 600원. 근데 일반적으로 액면가의 1,100가 넘는 무려 이 동전이 100만 원 안팎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 뭐한데?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없나 요즘에?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1998년에는 97년 말 시작된 IMF 외환 위기 때문에 모든 종전을 평년보다 적게 주문을 생산한 거죠. 자, 그 결과 1998년도에는 500원 주화를 한정 수량 약 8,000개만 생산을 했던 겁니다. 오, 되게 좁게 했네. 얼마 안 했네. 그리고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500원짜리만 길에서 만나면 연도부터 일단 쳐다보고 검색을 한다고. 저도 지금 집에 가서 동전통을 열어보려고. 아니요, 저는 저 지폐를 다 500원짜리 바꾸려고. 혹시 그 안에 하나라도 걸려라. 있겠지. 끼어들었다는 거죠. 98년? 예, 1998년이에요. 1년. 일단 진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빨리 봐야지. 500원짜리 무조건 연도부터 일단 확인하겠네. 주머니에 손 들어가지. 일단 혹시 모르니까.
국내외 여러 스타 경매 시장에서 늘 인기템으로 주목받으며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는 스타, 바로 영원한 섹시 스타 마릴린 먼로입니다. 일단 마릴린 먼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한 기자님이 윤현 씨를 봤던 1955년 작품 7년 만의 외출입니다. 아, 나 몇 년생이냐고 정해주라니까. 130살이에요. 예. 도깨비예요, 도깨비. 예. 이 영화 속 하이라이트 의상의 낙찰가는요, 약 6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릴린 먼로의 묘지판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름과 생년월일과 사망일이 새겨진 그녀의 구묘지판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 약 2억 4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시대의 아이콘인가 봐요, 진짜. 그럼요. 예. 그런데 마릴린 먼로와 관련된 물건들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사진은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600만 달러. 마릴린 먼로의 누드 사진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진짜 유명한 사진이에요. 무명 배우 지망생이었던 먼로는 50달러, 약 5만 7천 원만 받고 누드 모델 촬영을 승낙을 거죠. 자신의 누드 사진이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모나 먼로라는 가명으로 실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후에 어려운 무명 시절 누드 촬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당당히 고백을 한 뒤에는요. 이후에 먼로의 누드 사진을 찍었던 사진작가 톰 켈리의 아들이 당시 누드 사진을 경매에 붙이면서 그녀의 무명 시절 때 사진이 세상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1990년 3월 18일 새벽 1시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시에 위치한 한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릭은 여느 때처럼 미술관 순찰을 돌고 난 후 프론트에 앉아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평소와는 달리 고요한 정막을 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입니다. 미술관 비상벨이 울려서 확인차 출동했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경찰관이라는 한마디에 한치 의심 없이 즉각 문을 열어준 릭.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경비원 릭은 경찰관의 포박당해 지하실에 갇히고 맙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경찰관을 사칭한 도둑들이었던 겁니다. 헐. 자, 릭이 지하실에 포박돼 있는 동안 도둑들은 미술관 내 전시실을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며 세계적인 명화 13점을 훔쳐 유유히 사라졌고요. 자, 이렇게 도난당한 작품들의 시가총액은 하나로 약 5,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세계 최대 미술품 도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비 미술관 도난 사건입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FBI에서 수사에 돌입했지만 사건 발생 28년째인 지금까지도 범인은 물론 도난당한 작품들을 회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에 가드비 미술관에서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제보만 해도 현상금 500만 달러, 한화로 약 57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최근 연방수사국 보스턴 지부의 리처드 드로리의 특별수사관은 범인들을 아는 제보자 또는 결정적인 단서 등을 추가로 얻기 위해 앞으로 코네티컷주와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의 도난 미술품 사진을 공개 배포하는 등 공개 수사로 전환을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건 제보가 잭팟이네요. 근데 물론 그 제보를 통해 범인이 잡혀야. 뭐 잡히거나 내지는 근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내가 찾았다. 그동안 집에 걸고 있다가 찾았다면서 자기 죄를 씻으면서 보상금까지 받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좀 우려가 돼요. 소름 돋는데요. 그죠? 굉장히 28년 지났으면 그렇게도 이 충분히 정도면 지능범 아닙니까? 지능범이네요. 굉장한 범죄의 수준이에요. 아,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저는 지능범이 아니라 저기 사랑의 지능범이에요. 예, 지능범. 무려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취미 중에 하나, 화폐 수집. 그런데 특히 눈에 불을 켜는 지폐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의 지폐는 기본이고요. 오래된 지폐, 그리고 00000001부터 시작하는 빠른 번호 지폐나 아니면 같은 숫자가 반복하는 일명 솔리드 지폐, 또 제일 앞자리 수를 제외한 모든 숫자가 0인 밀리언 노트, 이런 특이한 일련 번호 지폐들이 아주 비싼데요. 그런데 정말 유니크한 비주얼로 몸값이 고공행진하는 지폐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잘못 인쇄된 지폐, 이름하여 에러 지폐입니다. 자, 200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요. 익명의 입찰자가 20달러짜리 지폐를 무려 25,300달러, 약 2,89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저 뭐 상표 아니에요? 음료 상표? 그런데 네. 저게 이렇게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의 초상화 옆에 오렌지 주스로 유명한 회사 델몬땡 로고가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위조 지폐가 아닙니다. 뭐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스티커를 따로 붙인 것도 아닙니다. 아,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쇄가 된 거예요. 실수로.
실수로. 그래서 확인한 결과 1996년 미 재무부의 포트워스 조폐창에서 제조가 된 것이고요.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잘못 인쇄된 것 같다고 추측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게 이제 조폐창에 보면 펄프가 공급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게 보면 바나나나 오렌지에 다 붙어있는 스티커니까 맞아요. 그 스티커 인쇄하는 그 중간에 하나 끼어가서 잘못 인쇄된 하나가 종이 지폐에 인쇄되는데 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펄프를 네. 저 집회 공사 공장에서- 넣기 전에 그쵸, 그쵸. 회장에 넣기 전에 이게 납품을 하는데 바나나를 먹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수집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수집계의 양대 산맥, 우표 수집인데요. 이 가로 세로 2, 3cm도 안 되는 이 작은 우표가요. 수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안 믿는다. 우표가 뭐 수백억이냐.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있나? 말도 안 돼. 먼저 이거 왜일 것 같으세요? 아, 왜? 라이트 형제. 기념 그래? 우표 아닙니까? 라이트 형제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잠깐만. 아 뒤집었어. 그렇죠. 에러.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 뒤집혔잖아.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1918년 5월 어떻게 저렇게 18일 인쇄하냐. 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항공 우표인데요. 원래 우편용 비행기인 커티스 제니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는데 제작 과정에서 실수로 그만 파랑색의 제니가 뒤집힌 채 인쇄가 된 적이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당시의 이 우표 값은 24센트였는데 지금은 이 우표가 한 장에 10억 원이 넘는 귀하신 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거 소개해드릴게요. 2014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8억 8천만 원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우표 소개해드립니다. 그게 뭐야? 그냥 뻘겋죠. 네. 185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이아나에서 제작한 우표로요. 어느 날 가이아나 우체국장은 폭풍으로 인해서 본국인 영국에서 우표가 공급되지 않자 현지에서 소량으로 임시 우표 3종류를 발행해서 사용합니다. 임시야. 임시 우표지만 진홍색 종이에 검은 잉크로 범선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어라 라는 식민지 모토를 라틴어로 인쇄했고요. 거기에 위조 방지 차원에서 우체국 직원의 EDW라는 서명까지 넣어서 판매했는데요. 1878년 우표 수집가 필립 폰 페라리 그분이 사들였고 뉴 B 창업자의 고손자 존 E. 뉴 E를 거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수집가들 손을 돌고 돌아서 빌딩 한 채 값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우체국 직원의 EDW라는 서명이 들어간 임시 우표가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4년 제22회 소치 동계 세계체육대회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특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딱 10개만 존재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인 이 운석 금메달을 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 메달에 들어가는 운석 조각이 말이죠. 정말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2월 15일 오전 러시아의 우랄 산맥 동쪽 첼야빈스크주 일대에서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돌들이 떨어집니다. 이 운석우 소동으로 주민 1,200여 명이 다쳤고요. 약 3천여 채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뒤 이곳에 운석 사냥꾼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에 떨어진 이 운석의 시세를 놓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한 아마추어 전문가가 이 러시아 운석이 1g당 무려 하나로 약 240만 원으로 금의 가치보다 무려 40배가 높다고 말하면서 운석 대소동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2014년 3월 경남 진주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섰다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장엔 약 30cm 폭의 구멍이 나 있었고 흙바닥에 세로로 비스듬히 시커먼 무언가가 박혀 있었던 것이죠. 무게가 약 10kg 정도 나가는 이 돌은 태양계 나이인 45억 6,700만 년 전에 생성된 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운석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매우 희귀한 일인데다가 이 운석의 가치가 개당 수백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운석을 찾으러 진주로 향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오디너리 콘트라이트 운석의 국제 시세는 1g당 약 5에서 1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새길로 빠져서 그럼 제일 비싼 운석은 뭐냐 궁금하시죠?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의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희귀 운석 푸캉 펠러사이트. 자, 이 펠러사이트는 철운석에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팥떡에 팥처럼 콕콕 박혀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운석들 중에 약 1% 정도만 차지하는 아주 희귀한 운석이라 가격 기준치가 없어 정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난 2008년 미국 뉴욕의 한 경매에서는 앞서 발견된 이 약 420kg의 푸캉 펠러사이트가 당시 약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을 호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태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최고의 핫 플레이스. 저 한 기자가 요즘 태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최고의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태국 남부 뿌라쭈압 키리칸주 방사판 지구의 크롱텅 마을은요, 한적한 시골 마을로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내린 폭우로 태국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이 크롱텅 마을도 피해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홍수 때문에 이 마을의 금맥이 펑펑 터지고 만 겁니다. 크롱텅 마을에는 길이 5km 정도의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개울이 흐르는 곳은 과거에 금을 생산하던 곳으로 태국에서 가장 순도 높은 금을 채취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허. 하지만 오랜 채굴로 몇 년 전부터는 전혀 금이 나지 않았는데요. 한 마을 주민이 홍수로 엉망이 된 개울을 걷다가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씻어보니 3,500바트, 약 11만 원어치의 황금이었던 겁니다. 이번 홍수로 개울의 폭이 2배로 늘어난 만큼 많은 흙이 씻겨 내려갔고 그 덕분에 개울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하던 일을 접고 바구니 하나만 든 채 개울에서 금을 채취하기 시작했고요. SNS에서 이 소식을 접한 이웃 마을 주민들이나 심지어는 관광객들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입이 꽤나 쏠쏠하다고 합니다. 금 채취로 마을 주민 한 명당 하루에 약 3,000에서 4,000바트, 9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태국이 2015년 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7,545바트, 약 89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정말 쏠쏠한 부업인 거죠. 그리고 이번 홍수는 30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피해가 워낙 컸다는데요. 혹시 이 뜻밖의 금맥이 자연재해에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은 태국 국민들, 또 그 지방 사람들을 위한 자그마한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 당시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경매에서 이것은 1g에 약 18만 원, 900g에 약 1억 6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2007년에는 1.5kg에 33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7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송로버섯 얘기입니다. 아하. 영어로 트러플이라고 하죠. 네.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죠. 향이 너무 좋죠. 생긴 건 석탄 덩어리 같아도요. 송로버섯은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거위애가 아닌 푸아그라와 더불어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음식입니다. 재배 조건이 까다로운 데 비해서 생산량은 극히 적어서 초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2016년 이 귀하디 귀한 이 송로버섯을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발견한 행운의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호주 멜버른시에 거주하는 농부 스튜어트 던바 씨인데요. 반려견 라니와 함께 자신의 과수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려견 라니가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던바는 라니와 함께 같이 땅을 파봤습니다. 무려 45분 동안 파고 또 팠습니다. 근데 럴스 나무 뿌리 옆에서 흙이 잔뜩 묻은 송로버섯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크기가 무려 약 1.5kg. 참고로 던바에게는 송로버섯 감지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라고토 로마그롤로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던바 씨가 이렇게 정말 우연히 발견한 이 버섯의 가치는 당시 약 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2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크다. 하지만 던바는 이 송로버섯을 가문의 자랑으로 남겨두겠다며 팔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에이. 그런 생선이 있습니다. 없어요. 자, 지난 201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푸젠성 연안에서 한 어부가 무게가 약 79.8kg이 나갑니다. 나보다 무거운데? 지금 보시는 저 생선 잡았는데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저거는 처음 봤는데 일단 얼굴이 너무 못생겼는데요? 굉장히 입도 크고 뭐 네. 몸도 큰 그런 생선인데 네. 저 생선의 몸값은요. 얼마예요? 거의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어마무시한 녀석인데요. 에이. 말도 안 돼. 몇 억이라고? 한 평이겠지. 자, 무려 300만 위안, 응. 한화로 약 4억 9천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저 생선 한 마리 5억이라고? 생선 한 마리에 5억 원에 팔았습니다. 잡아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죠. 진짜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저 생선의 일단 이름은 황순어로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로 서식하면서 중국에서 제2급 보호 어종으로 지정된 희귀어고요.
또 일명 황금보다 비싼 전설의 물고기로 금전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이 황선어가 잡기만 하면 억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바다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중국에서는 출산한 여성이나 불임 여성을 위한 명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살은 물론 비늘과 아가미까지도 고가의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 가장 귀한 부위가 바로 불회입니다. 간과 신장의 보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서요. 약효가 100%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부호들 사이에서는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생선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보름 먹겠다. 당신의 인생을 확 바꿔줄 수 있는 잭팟 피쉬, 황순의 몽따주를 다라다라 공개하겠습니다. 자, 황순은 입술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물고기로요. 머리 부분이 삼각형 형태로 비교적 뾰족한 편이고요. 꼬리 지느러미 뒤끝이 찬조기처럼 돌출된 마름모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거죠. 말은 뭐? 또 가장 중요한 황순어 분별법은요. 물고기의 불의 양측에 수염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미 뒤편에 여기. 수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의 강태공 여러분들은 꼭 이 황순어의 몽따주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월척으로 복권을 낚을 준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크다. 이야. 저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스마트폰? 밴드체? 메인보드인가? 그냥 메인보드가 아닌 미국의 사과사 최초의 컴퓨터 메인보드입니다. 자, 메인보드는 각종 PC 부품 중에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모아둔 그런 기판을 뜻하는 판인데요. 나 저거 있었는데. 예. 있었다고요? 네. 사과사 최초의 메인보드가 있었다고? 우리 집에 그때 컴퓨터가 있었어요. 저거 보드 한 판만 있어도 풀이 안 해도 됐어.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워낙에 또 눈물이 많으시니까 또 울지 마시고 저 들어보세요. 냅킨이라도 좀 갖다 드렸으면 나 이거 진짜 쌌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개인용 컴퓨터들이 직접 조립해야 하는 조립식 세트로 판매가 되던 시절 사과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액은 1976년 완벽하게 조립된 이 메인보드를 제공해 개인용 컴퓨터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요. 당시 약 $666, 우리 돈으로 약 75만 원에 175대가 판매된 것으로 최초의 모델은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컴퓨터의 메인보드가 지난 2016년 8월 경매에 나왔습니다. 얘기하지 마. 특히나 이 메인보드는 스티브 잡스가 스타트업 시절에 직접 납땜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었죠. 잡스가 나 때문에 했대요. 잡스의 손이 닿은 제품입니다. 야, 이거 장 기자님, 본인의 손으로 얼마를 버렸을까요? 그래. 당신이 놓친 금액. 땅땅땅 따당 따당. 무려 81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9억 원이 넘는 돈에 최종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9억은 아닐 거야. 이제 수억을 버리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꽤 오래 갖고 아무래도 이제 있었는데.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내 손에 넣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 싶은 분들, 한 집 걸로 하나씩은 있다는 사과사 휴대폰, 바로 이게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10년 전 출시된 1세대 사과폰은 출시 당시 판매가가 $599, 한화 약 68만 원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작년 말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 미개봉 1세대 사과폰이 무려 한화 약 2,600만 원을 호가에 당합니다. 저것도 버렸습니다. 뭐 이젠 놀랍지가 않습니다. 돈 되는 건 다 버리는 걸로. 자, 휴대전화는 버렸어요. 네. 상자 남아 있습니까? 상자를 더 빨리 버렸겠지. 상날 버렸지, 상자는. 그럼. 왜요? 상자도 팔려요? 들어있지도 않은 빈 상자까지 경매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한 경매 사이트에서는 사과폰 6, 이거는 많이들 버렸을 거예요, 최근에. 빈 중고 케이스가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미국의 암호 전문가 치고 일명 비례암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약 200여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누구에게도 자신의 보물을 허락지 않았던 그 암호. 이 이야기의 시작은 18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여관에는 자신을 토마스 빌이라고 밝힌 한 남자가 떠나기 전 여관 주인에게 상자 하나를 맡깁니다. 하지만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10년이 지난 후 상자를 열어보세요 라는 편지만 도착할 뿐 이후에 그의 모습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을 훌쩍 넘긴 1845년 여관 주인은 토마스 빌이 돌아오지 않자 금고에 보관했던 상자를 개봉합니다. 상자 안에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3장의 암호함들,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발견했고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라는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보물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후 수십 년간 암호 해독을 시도했지만 끝내 풀리지 않았고요. 이 암호는
흘러 제임스 B. 워드라는 남자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임스 B. 워드는 치열한 사투 끝에 세 장의 암호 중에 두 번째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어허. 암호의 숫자는 독립선언서의 단어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문의 첫 번째 숫자인 115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독립선언서의 115번째 단어 인스티튜티드의 첫 번째 알파벳 I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독한 두 번째 암호의 내용은 무엇이냐? 금과 은 보석을 철제 용기에 담아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만 해도 현재 시세로 무려 약 643억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보물의 위치를 표시해두었다는 첫 번째 암호는 해독 방법이 달랐습니다. 제임스 B. 워드는 끝내 남은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장의 암호를 실은 소책자를 발행해 일명 비례 암호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유명 보물 사냥꾼 멜 피셔, 미국 국무부의 암호해독 전문가였던 허버트 야들리, 컴퓨터 암호해독의 1인자 윌리엄 프리드먼 등 수많은 암호 전문가와 보물 사냥꾼이 도전했지만요. 무려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독 방법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영국에 사는 켄 윌먼 씨는 반려견 매지와 함께 해변을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매지가 갑자기 웬 노란 덩어리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본 뒤에야 누가 먼저 주울세라 당장 달려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바로 11만 5천 파운드,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또 작년 11월만 해도요.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나라 오만의 한 어부가 영국 남자가 주운 것과 똑같은 것을 건져 올렸었습니다. 이건 크기가 너무 커서 무려 약 100만 5만 리알, 하나로 29억 6천만 원짜리였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일명 떠다니는 황금, 바다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고래 대병, 고래 응아입니다. 이 고래 응아가 바로 침향, 사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불리는 용연향입니다. 향고래 수컷이 오징어 같은 먹이를 먹은 후에, 왜 오징어 보면 그 입 같은 데가 딱딱하죠? 그렇죠. 네, 시커먼 거. 그게 소화가 되지 않고 장에 남아있다가 향고래가 내뿜은 물질과 합쳐져서 딱딱하게 굳는 일이 아주 드물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고래는 이걸 배변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고래가 배변하는 걸 본 사람이 없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 응아가 아닐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끈적하고 악취도 나는 검은 덩어리지만요.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며 햇빛과 소금기에 노출되면 악취는 사라지고 점점 딱딱하게 변하는데요. 그러다가 종종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향고래가 아주 드물게 관찰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예. 그 드물게 관찰되는 것이 주로 동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는 동해 쪽에 좀 많다고 동해라고 합니다. 하죠. 동해안이 그나마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요. 돌 하나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게 고래똥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틈만 나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저 무디예요. 지금부터 제가 찾았다 하면 잭팟이 터지는 꿈의 LP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디의 꿈의 LP를 찾아서 첫 곡 나갑니다. 자, 무디가 선택한 첫 번째 음반, 한국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이 1926년 유작으로 남긴 음반 사해참입니다. 이 음반은 당시 한국어 음반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당연하죠. 노래죠. 이 앨범이 지금은 또 다른 기록을 갖고 있으니 바로 한국 앨범 중 최고가라는 겁니다. 지난 2016년 1월 27일 야삐재팬 온라인 경매에서 윤심덕의 사해찬미, 유성기 초반이 무려 550만 원.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에 낙찰된 겁니다. 당시 환율로요. 예. 그러니 혹시 아주 혹시라도 집에 윤심덕 씨 앨범이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닥달해 보세요. 자, 무디의 꿈의 LP를 찾아서 이제 두 번째 곡을 띄워드립니다. 한국 락 음악의 대부 신중현 선생이 발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히키, 신기타, 멜로디입니다. 그냥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이 자체도 너무 좋죠. 와, 끝이에요. 확 왔어요 지금 저. 너무 좋아가지고. LP 수집가들 사이에서는요, 신중현 음반이 몇 장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급을 나눌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히키, 신키타 멜로디는요. 그의 첫 음반이라는 역사성 때문에 LP 마니아들의 드림 LP로 손꼽히는 것으로요. 상태가 좋은 것은 약 1,0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밥들랑 가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그렇죠. 시작한. 모두 1위 기사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감동받긴 이릅니다. 아 그래요? 더 있어요? 자, 무디의 꿈의 LP를 찾아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띄워드릴 때가 됐는데요. 다음 곡 나갑니다. 와, 목소리 너무 좋다.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 바로 1970년대 포크 가수 방의경 씨의 1집 음반 불나무입니다. 1972년에 발매된 이 음반은요, 당시 음반에 수록된 노래 대부분이 방송 금지곡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현재 LP 마니아들 사이에서 희귀 음반으로 통하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팬들이 모두 탐내는 인기 음반의 등극, 약 20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디와 함께하는 꿈의 LP를 찾아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전 세계 LP 마니아들이 찾는 꿈의 앨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 내일은 현무사랑. 네, 19위 기사 잘 들었고요. 네네. 이제 그럼 진짜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한 기자의 1위 특종 공개해드립니다. 허무맹랑합니다. 아마추어 화석 수집가 제이미 히스콕. 2004년 영국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 백스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밑에 돌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보통 조약돌만한 크기의 반질반질한 표면, 그 위엔 쪼글쪼글한 무늬들이 새겨져 있는 희한한 돌. 제이미는 그 신기한 돌을 지나치지 못하고 집으로 가져와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저거를?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던 그 돌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해진 제이미는 옥스퍼드 대학의 고생문학자 마틴 브레이저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님, 이 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06년 당시만 해도 이 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었고요. 그 사람도 몰랐던 거군요. 학계에서는 어떤 오래된 생물의 화석이라는 정도만 짐작했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난 2016년 10월 27일 돌의 정체를 분석한 지 자그마치 10년 만에 이 돌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바로 전 세계 최초로 발견된 공룡의 뇌였습니다. 뇌? 공룡이 멸종된 지 무려 6,500만 년 만에 제이미 히스콕이 최초로 공룡의 뇌를 발견한 거예요. 돌이 아니라 뇌라고? 뇌입니다. 뇌가 안 썩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발견이 된 거죠. 참고로 보통 뇌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금방 썩기 마련이고요. 그래. 근데 이 공룡이 늪지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뇌가 진흙 속에 묻혔기 때문에 초기 상태 그대로 뇌가 썩기 전에 빠르게 화석화된 겁니다. 아, 공기가 전혀 안 통하는. 안 통한 거죠. 안에 진흙 진공이 됐다고? 그냥 안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일입니다. 이게 일입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 뇌는 1억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초식 공룡 이구아노돈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네, 이구아노돈이 공룡의 존재를 알린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의미 있다 이구아노돈.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공룡의 지능, 공룡의 뇌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추어 화석 수집가였던 제이미는 현재 연구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고고학 학위가 있으니까.